북한 최고 간판 아나운서의 망명 소식에 평양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녀는 납치되었다. 남조선의 음모에 이용당하고 있다. 북한은 보통 탈북 사실을 숨기기 급급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대적인 성명까지 발표하며 납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그녀가 선택한 탈출 작전이 북한의 권위를 산산조각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녀는 북한의 어떤 존재이기에 이토록 발끈하고 있는 걸까요? 북한을 국제적 웃음거리로 만든 그녀의 탈출 작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한 여성의 눈물겨운 투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리에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환호 속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국민 여동생 아나운서라 불리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한 미소 뒤로 번지는 제 눈빛이 얼마나 공허하고 쓸쓸한지를요. 이 찬란한 카메라 앞에 감춰진 고통과 비밀이 있거든요. 제가 태어난 곳은 평양 근교의 작은 탄광촌이었어요.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저와 남동생 영호를 돌보셨죠.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10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런 폭발음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탄광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거였어요. 아버지는 그날 밤늦게까지 일하고 계셨죠. 어머니와 저는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를 다시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 가정의 기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잃고 나서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배급량은 줄어들었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해도 우리 남매를 먹여 살리기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겨우 10살이었지만 어머니의 야윈 얼굴을 보며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3년 후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13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어머니는 계속 기침을 하시며 피를 토하셨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그냥 집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차가운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드리는 것뿐이었어요. 어머니는 점점 말라가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영호를 잘 돌봐라. 너희들은 반드시 잘 살아야 한다. 그렇게 어머니는 제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외로운 겨울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13살에, 영호는 겨우 8살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만 남겨진 세상은 너무도 가혹했어요. 북한에서 구하는 체제에 충성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늘 감시를 받았거든요. 보위부 사람들은 매일 우리를 찾아와 충성구호를 암송하게 했고 배급소에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 영원한 충성을 다짐합니다. 이런 말들을 매일 외쳐야 했죠. 굶주림 속에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영호가 있었거든요. 제가 무너지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밤마다 배고파서 우는 영호를 달래며 다짐했죠. 내가 반드시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 그런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열린 충성 맹세 대회에서 제가 또래 아이들 대표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시차를 나온 당 선전부 관계자들이 저를 보며 외모가 뛰어나고 또래보다 언변이 성숙하다고 평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년궁전이라는 예술학교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실 북한은 체제 선전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을 일찍부터 골라내어 집중 육성했거든요. 고아라는 약점이 있었기에 더 강한 충성심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매일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발성 연습부터 시작해서 당의 사상교육, 외모 관리, 걸음걸이, 심지어 미소 짓는 법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관리되었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충성심이 부족하다며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10대 후반이 되자 훈련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국가에서 주최 행사의 진행자로 발탁된 거예요. 18살 무렵 제 외모와 발성, 그리고 선전 문구를 완벽하게 숙지하는 능력이 지도부의 관심을 끌었던 거죠. 인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목소리다. 당 간부들이 저를 평가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점점 더 큰 무대에 서게 되었고 철저히 당의 선전도구로 훈련받으며
결국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민의 딸, 국민 여동생 아나운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환호했고 저를 보며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을수록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영호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져갔어요. 밤마다 혼자 있을 때면 자꾸만 생각났거든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텐데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매일 카메라 앞에서 읽어야 하는 말들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 하는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전국적인 스타가 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온 국민의 우상이었지만 실제로는 감옥 같은 삶이었어요. 가장 끔찍했던 건 권력층 간부들의 은밀한 호출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동지, 오늘 저녁 시간 좀 내달라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술자리에서 그들은 제게 노골적인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혜진 동지, 예쁜 입으로 충성 맹세만 하기엔 아깝지 않나. 인민의 꽃이니 지도자의 곁을 장식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은유적이고 비하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저는 오직 당과 인민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쾌한 기색을 보이면 곧바로 협박이 따라왔거든요. 직접적인 강요 앞에서도 교묘히 피해왔지만 언제든 선을 넘길 수 있다는 공포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 영호는 잘 지내지? 요즘 사상교육 잘 받고 있나? 영호 얘기가 나오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거부할 경우 제 동생을 언제든 건드릴 수 있다는 무언의 위협이었거든요. 매일 뉴스를 읽는 것도 고문이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올해 알곡 생산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거짓말이 흘러나왔지만 방송국 가는 길에 본 현실은 달랐어요. 시장에서는 아이들이 옥수수 껍질을 주워 먹고 있었고 길거리에는 영양실조로 쓰러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께서 밤늦게까지 인민을 위해 현장 지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카메라 앞에서 읽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어요. 그 영도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뉴스에서는 남조선은 범죄와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매일 반복했지만 몰래 본 한국 드라마 속 환한거리는 제가 알던 세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일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체제의 거짓을 읽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순간 곧장 반동으로 낙인 찍혀 동생까지 잃는다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어요. 국민 앞에서는 인민의 꽃이라 불리며 떠받들어졌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도구이자 인질에 불과한 현실이 점점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집에 들이닥쳐 영호를 끌고 간 거예요. 리영호, 반동 사상 혐의로 재교육소에 가야 한다. 저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요, 영호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무슨 죄가 있다고. 하지만 보위부 요원은 차갑게 말했어요. 누나가 요즘 말을 안 듣는다더니 동생이 대신 교육받아야겠구나. 표면적으로는 반동 사상 혐의라는 죄목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제가 간부들의 요구를 완전히 따르지 않고 교묘히 피해왔다는 이유로 내리는 경고였습니다. 저를 길들이려는 술책이었던 거죠. 공개적으로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뉴스를 읽었지만 밤마다 영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치범 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해외 원정 취재단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간 거였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수도 없었어요. 당국에서 곧바로 경고를 했거든요. 리혜진, 내가 이상한 생각이라도 하면 영호는 정말 끝이다. 해외에 나가는 건 당의 특별한 배려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해외 원정은 극소수만 허락받는 기회였고 동시에 망명의 통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제는 더욱 단단히 저를 올감했던 거죠. 저는 겉으로는 당의 은혜에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반드시 영호와 함께 이 지옥에서 벗어나겠다는 간절한 다짐 말입니다. 사실 선전부에서는 처음에 저를 해외 원정 취재단 명단에서 제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국민 여동생, 인민의 꽃으로 국제 언론까지 주목하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외 무대에 세워야만 북한 체제의 체면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결국 동행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영호였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북한에 볼모로 남겨두어야 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는데 최근 제가 극심한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밤마다 영어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카메라 앞에서도 종종 멍하니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대본을 읽다가도 갑자기 말이 막히거나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고개를 숙이는 일이 빈번해졌어요. 당 간부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보는 앞에서 인민의 꽃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만약 제가 해외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곧 북한 체제 전체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영호를 함께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에 대한 보상, 가족적 배려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속내는 달랐어요. 동생을 곁에 붙여두면 제가 탈출을 시도해도 곧장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드디어 출국하는 날이 왔어요. 순안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벗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조선만이 점점 작아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도착한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충격이었어요. 취재단은 철저히 짜인 일정에 따라 이동했고 보위부 요원들이 24시간 감시했지만 이동 중 차창 너머로 스친 풍경만으로도 제 세상관이 완전히 뒤흔들렸거든요. 거리에는 검열관도 없었고 인민반장의 시선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범죄와 빈곤의 천국이라고 매일 선전했던 그 미국의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들은 평화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있었고 연인들은 서로 손을 잡고 행복해 보였어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온화한 햇살 아래 즐겁게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카메라 앞에서 읽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북한 방송에서 타락한 자본주의의 모습이라고 했던 장면들이 제 눈에는 자유와 인간다운 삶의 증거로 다가왔습니다. 차창 유리 너머의 세상만 봤을 뿐인데도 지금까지 살아온 22년의 삶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걸 직감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희망이라는 것도 처음 느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은 오히려 이 상황을 선전에 활용했어요. 저와 영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부각시킨 거였거든요. 인민의 꽃과 그 동생이라는 이미지로 잘생긴 남매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외신들에게 북한의 가족애와 체제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완벽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들이 저희에게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행사 대기실에서 잠깐 눈빛을 교환할 때, 이동 차량 안에서 보위부 요원들이 졸고 있을 때, 숙소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마다 속삭였습니다. 영호야,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은 모두 거짓말이었어. 누나, 정말 여기 사람들은 자유로워 보여. 기회가 오면 바람처럼 사라져야 해. 어떤 위험이 와도 내 손 절대 놓지 마. 외부에는 순수한 남매애로 포장되었지만 그 안쪽에서는 탈출을 향한 간절한 결심이 더욱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맛을 조금이라도 본 순간 다시 그 감옥 같은 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해외 일정 중에 저를 유심히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계 미국인 기자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수년 전부터 탈북민들을 취재해왔다고 해요. 한국에서 만난 탈북 여성이 들려준 이야기들, 정치범 수용소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담들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선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었던 거죠. 운명적인 순간은 어느 날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공식 행사장 밖에서 그 기자가 충격적인 장면을 직접 목격했어요. 보위부 요원이 영호의 팔을 거칠게 비틀며 속삭이는 모습이었어요. 어이, 누나가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정치범 수용소가 내 무덤이 될 줄 알아. 영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겨우 17살인 아이가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빛만 떨고 있을 뿐이었죠. 카메라 앞에서 빛나던 인민의 꽃은 사라지고 두려움 속에 갇힌 한 젊은 여성과 소년만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는 나중에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 제 눈 속에서 살고 싶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는 절규 같은 신호를 읽었다고요.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행사 대기실에서 플래시 세례가 터질 때 그 기자가 일부러 제 가까이 다가왔어요. 취재 수첩을 떨어뜨린 척하며 작은 쪽지 하나를 바닥에 흘렸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주워 손에 쥐었죠. 나중에 화장실에서 그 쪽지를 펼쳐봤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내일 오후 3시 대사관 인근. 길은 열려 있다. 단 몇 마디뿐인 문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생과 사를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화장지에 쪽지를 말아 변기에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평소와 똑같은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정말로 탈출할 기회가 온 거였거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영호와 조심스럽게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감시원들이 방 밖을 지키고 있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지만 저는 손바닥에 작은 원을 그려 보였어요. 그것은 곧 내일 밖에서 길이 열린다는 신호였습니다. 영호는 눈을 크게 뜬 채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22년 동안 갇혀 살았던 우리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진짜 기회였거든요. 밤새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게 함정이면 어떡하지? 혹시 이것도 우리를 시험하는 건 아닐까? 동생이 다시 끌려가면 수백 가지 의문과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창밖에서 흘러나오는 자유로운 웃음소리와 며칠 전 차창 너머로 본 해맑은 시민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저도 한 번쯤은 느껴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두려움을 이겼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영영 기회는 없을 거야. 그렇게 결심한 순간 제 눈빛은 이미 각오로 굳어져 있었어요. 생과 사를 가르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취재단이 대한민국 대사관 인근에서 열리는 문화교류 행사를 취재하러 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가 깜짝 등장한 거였습니다. 순식간에 수백 명의 관람객들이 몰려들며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조차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주변을 제어하느라 우왕좌왕했어요. 순간적으로 시야가 흐트러진 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남긴 쪽지의 문구가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쳤어요. 대사관, 오후 3시.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영호의 손을 강하게 움켜쥐며 속삭였어요. 지금이야. 뒤돌아보지 마. 내 손 꼭 잡고. 저희는 인파 속으로 몸을 날리듯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어깨와 등을 헤치며 앞으로만 나아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2년 만에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였거든요. 뒤에서 보위부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잡아라. 놓치면 우리 다 끝장이야. 김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파와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오히려 저희를 가려주는 방패가 되었어요. 사람들의 환호와 소란에 섞여 저희는 숨가쁘게 대사관 정문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때 영호가 인파 속에서 돌계단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누나. 저는 재빨리 영호의 팔을 붙잡아 간신히 균형을 잡게 했습니다. 영호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숨가쁘게 달리는 저희 앞에 태극기가 걸린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불과 수십 미터.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끝없는 길처럼 느껴졌어요. 뒤에서 보위부 요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우리는 망명을 원합니다. 잡혀가면 죽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 절규는 수많은 환호성과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대한민국 대사관 경비원들이 저희 쪽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엔 돌발 상황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사태를 직감하고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달려와 저희를 건물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뒤늦게 보위부 요원들이 쫓아와 문을 두드리며 거칠게 고함쳤습니다. 문 여시오. 그 반역자들 내놓으란 말이오. 하지만 이미 이곳은 미국 당국의 보호 아래 놓인 외교 공간이었어요. 그들이 손을 쓸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저희가 들어온 순간 태극기 아래의 공간은 곧 자유의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대사관 내부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아나운서 리혜진, 그리고 제 동생 리영우입니다. 망명을 원합니다.
한국 외교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은 즉각 언론을 피하며 공식 입장을 정리했어요. 우리는 망명을 요청받았기에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했을 뿐 계획적 지원은 없었다. 그 순간 저와 영호는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잡혀가지 않는다는 안도감과 앞으로 어떤 폭풍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들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스스로 자유를 선택했다는 것 말입니다. 대사관에 들어온 후 저희는 곧바로 외부와 차단된 보호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보안요원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마음은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창밖 어둠 속에서 보위부 요원들의 그림자가 저희를 노리고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때 대한민국 외교관이 조용히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여긴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와 영호는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어른이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한국 외교부 직원과 정보기관 요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1차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신원 확인부터 망명 의사, 북한에서의 활동과 가족 상황까지 꼼꼼히 기록되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거짓을 앵무새처럼 웃으며 읽어왔습니다. 제 목소리로 사람들을 속였어요. 하지만 제 동생만큼은 그 거짓의 희생자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짧은 진술이었지만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면담관들의 표정에서 북한의 참상에 대한 충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국 정보기관과 한국 외교부의 협의 끝에 저희 남매의 한국행이 확정되었습니다. 통상 탈북민들은 태국이나 라오스, 몽골 등 제3국을 경유하는데 이번만큼은 미국이라는 안전한 국가에서 극비리의 직항이 허락된 거였어요. 출국 직전 외교관이 작은 파란색 문서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표지에는 태극 문양과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라는 글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어요. 여권은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한국 땅에 갈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이 두 분을 책임집니다. 저는 그 문서를 두 손으로 꼭 쥐며 영호에게 속삭였어요. 영호야, 이제 정말 자유로운 땅으로 갈 수 있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본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밝고 환한 공항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청결한 편의시설 등. 이곳이 바로 제가 목숨 걸고 찾아온 대한민국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로 이송되었어요. 이곳에서 3개월 가까이 철저한 조사와 면담이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신원과 가족사, 북한 내 활동은 물론이고 혹시라도 스파이로 위장한 인물이 아닌지까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밤마다 이어지는 질문에 지칠 때도 있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이 고통은 감옥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한 관문이야. 동시에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왜소해진 영호의 몸 상태는 한국 의사들의 세심한 치료로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국정원 직원이 건네는 따뜻한 밥상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늘 감시와 굶주림이 따라다녔지만 여기서는 누군가가 잘 먹고 잘 쉬라고 말해주었거든요. 드디어 태극기 아래에서 진짜 보호받는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던 중 저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북한이 공식 성명을 통해 거짓 선전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리에지는 납치되었다. 동생은 남조선의 음모에 이용당하고 있다. 국제사회를 향한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들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괴상한 협박 전화가 한국 대사관으로 걸려온 거예요. 신원불명의 목소리였지만 북한 억양이 역력했습니다. 반역자는 끝까지 찾아내어 끌고 와 강력히 처벌할 것이다.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의 악랄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국정원 요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두 분은 우리 보호 대상이에요. 절대 걱정 마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체제가 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려 한다면 이 자유도 언제까지 지켜질까? 그 불안은 밤마다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저희를 경찰의 신변보호 프로그램 아래 안전가옥으로 이송했어요. 24시간 경호가 붙었고 외부 출입도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건 감시가 아니라 보호라는 걸요. 안전가옥에서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쫓아와 저를 다시 끌고 가는 꿈, 영호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받는 꿈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영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들 때마다 깜짝 놀라며 깨어났죠. 그런데 어느 날 영호가 경비 초소의 태극기를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누나, 우리 이제 다시 잡혀가지 않을 거야. 저 깃발이 우릴 지켜주고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깃발이 늘 두려움의 상징이었어요. 인공기가 걸린 곳에는 감시와 통제만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태극기는 곧 안전의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저희를 되찾겠다는 북한의 집착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자유는 늘 싸움 속에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저희를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안전가옥에서 지내는 동안 한국 경찰관들은 저희를 가족처럼 돌봐주었어요. 무서운 꿈을 꾸고 깨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고, 불안해할 때면 괜찮다, 여긴 안전하다고 계속 말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자유란 단순히 감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것이라는 걸요.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뒤 저는 과거의 아픔을 감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국제회의 무대에 선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저는 평생 거짓을 읽는 아나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목소리는 진실을 말합니다. 자유는 공기처럼 소중한 것이고 그 자유가 없는 땅에는 아무리 화려한 무대도 감옥일 뿐입니다. 청중은 숨을 죽이고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연이 끝날 때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와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 미국을 돌며 북한의 현실을 증언했어요. 과거의 인민의 꽃이 이제는 진실의 증언자로 완전히 변모한 거였죠. 어느 날 한 외신 기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의 입술이 진실의 증언이 되는 순간 역사가 바뀝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북한의 것이 아니라 자유 세계의 것입니다. 한편 영호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원에서 기초 교육을 마친 영호는 과학 분야에 특별한 흥미를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장학 지원을 받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자유로운 교육 환경 속에서 영호는 놀랍도록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첨단 IT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된 영호가 가장 감사해야 한 것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미래를 그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집요한 위협도 더욱 커졌어요. 국제무대에서 제가 주목받을수록 북한은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반역자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선전이 계속 이어졌고 급기야 보위부의 암살 가능성까지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제 안전을 위해 선택지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깊이 고민했어요.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영호의 안전을 생각하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영호와 함께 해외의 한 평화로운 도시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어요. 지금 저는 더 이상 무대 위에 서지 않습니다. 낯선 나라의 조용한 마을에서 아침이면 작은 카페에 가고 따뜻한 햇살 아래 작은 정원에서 책을 읽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 곧 결혼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한국 여성으로 불릴 뿐이에요. 하지만 제 서랍 속에는 아직도 하나의 주민등록증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숨 걸고 얻어낸 이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표였어요. 어느 날 저녁, 영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이제 진짜 자유롭게 늙어갈 수 있겠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우리 모습을 보신다면 분명 기뻐하실 거야. 우리 둘 다 잘 살고 있잖아.
창밖에는 이곳에도 걸려있는 태극기가 저녁바람에 은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인민의 꽃이 아니다. 나는 진실을 말한 증언자였고, 이제는 평범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한 사람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